시장이 연말이니까 한산한 가운데 그래도 미증시는 좀 올라갔습니다. 네. 다우까지도 막판에 좀 힘을 내주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사실 어제 좀 주목해야 됐었던 부분은 사실 증시도 증시지만 채권 금리가 10년물이 4.6%를 장중에 넘어서기도 네. 하고 마감가로도 4.6% 육박했거든요. 네. 이거 더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FOMC가 있었고 네.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 트럼프 트레이딩은 10월 중순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FOMC에 50bp 비컷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을 역순대로 했을 때 지금 채권 금리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점점 악재들이 좀 불편한 진실들이 다가오는 현상들이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금리의 하락 요인, 금리 하락, 네, 가격의 채권 상승. 가격의 네. 상승의 요인은 그 요인은 좀 더 멀어지고 멀어진다. 네. 그리고 일전에 2016년 11월부터 12월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극적으로 제치고 당선이 되었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대선 전에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1개월 반 동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약 85bp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지금 4.6 정도로 가정을 한다라면은 지금 10월 중순부터 2개월 넘게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약 90에서 95bp 정도 튀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파월 쇼크와 같았던 지난주 FOMC에 대한 해석들이 계속 여진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부분이 원론적인 부분들은 연준이 2018년도에 냈던 보고서를 참조해라. 그러면서 관세 인상과 수입 물가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본적으로 미치는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 행정부가 1월 20일경에 출범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정책이 나오고 나서 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최근에는 막 빈도가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캐나다 총리가 막 달려가고 네.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행정부나 정치인들의 그런 면담보다는 이제 신세계 회장의 그렇죠. 면담이 이슈가 될 정도로 트럼프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각국이 있다는 그렇죠. 네. 점은 네. 결국에는 다음 달부터 우려되는 그런 무역의 위축 가능성 그리고 자국에 미치는 산업 영향력 등을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눌러졌다라고 생각했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차 자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부분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연말에 채권 시장, 증시와는 좀 대조적으로 증시는 매크로 이슈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개별 스토리가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 시장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목도하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매크로 악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지표 중에서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소비자 심리 관련된 지표였거든요. 이게 네. 좀 안 좋아졌어요. 네. 3개월 내 최저치로 나오면서 좀 심리가 식나 하는 안 좋은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4.6에 근접했다. 네. 이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보여져서요. 그러면은 지난주 FMC가 끝나고 나왔었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역시나 안정적으로 나왔었고 네. 지금 스티키한 인플레이션도 방향성은 아래로 되고 있는데 오름폭의 축소세가 오름폭의 축소세가 가팔라지는 모습들은 좀 안 되어 있고요. 즉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악재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향후 도래할 네. 일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이 채권 시장 금리, 특히 미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근거했을 때 연준의 내년도 점도표가
금리 인하가 2회로 축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2024년 6월에는 올해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했었고 9월에는 3번 한다고 했었고 결국에는 3번은 했는데 100bp는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통과했는데 내년도를 올해보다 덜 한다라면은 채권 시장에 있어서는 기준금리가 가주는 가이던스가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나와야지만 좀 롱베팅이 나오면서 금리는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텝이 꼬이니까 아무래도 회피 성향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0년물 미국 국채 10년물이 5% 육박했던 그 5% 언저리에서 움직였던 때 증시가 굉장히 좀 흔들렸던 네. 때가 있어요. 압박을 많이 받고. 그럼 지금 4.6% 정도면 어디까지 좀 열어둬야 되고 그럼 증시 영향은 어떨까? 여기까지 좀 연결 지어 볼까요? 지난 FMC 때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제가 판단을 이제 넣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시적인 반등,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리의 상승세는 여진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들이 4.6% 레벨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물가 지표들이 갑작스럽게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 채권 투자 심리가 회피하는 모습들이 나온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러한 시장에는 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이 그래도 이제 점점 소강 상태로 가고 1월 달에는 트럼프의 취임으로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고 연말에는 아무래도 손익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북클로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그러니까 호가가 얇아지는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격 레벨대로 되게 얇게 되어 있지만 네네. 결국에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급변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사람도 있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얇아진다는 건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는 네. 있지만 결국에는 가격의 흐름의 종가 기준으로는 일정 부분 내외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할 때 상당히 그 가격의 호가가 얇을 때 배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약 10여 년 동안 항상 연말에는 마무리되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리가 올라오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미국장으로는 이제 이틀 정도 하루 이제 남아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네. 라는 의견이시네요. 우리 환율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452원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야간에서도 1,450원 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4일 연속해서 주간에 1,450원 돌파하면서 네. 거래가 됐는데 환율이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환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봐야 되고 첫 번째는 뭐 결국 우리의 정치적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게 되어서 1,400원 초반에서 중반으로 뛰어오른 상황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발 FOMC 쇼크가 없었다라면 지금의 고민들은 조금 경감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있었던 일이 되어 버렸고요. 결과적으로 연말 정도에 BOJ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유의미하게 시사가 되는 부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정권 교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일본의 입장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군사 안보 경제 혈맹이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취임을 그냥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황에 근거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8포인트를 네. 넘어서 2년 내 가장 높은 수준에 다시 재도달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강하다.
지금 FMC의 금리 인하 스탠스가 좀 무뎌질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환이라는 게 미국만의 재료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인 환율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엔화와 유로화에 기대어야 하는데 유로화는 지금 금리 인하가 가장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겠고요. 엔화의 절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고 만약에 지금 157엔 내외에 등락을 하고 있는 달러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재무성이나 일본 중앙은행의 구두 개입이 조금 더 간헐적에서 좀 빈도가 높아질 정도로 네.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 달 정도 있을 뒤에 트럼프의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안정적으로 좀 절상의 흐름들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해져야 되고요. 달러가 약해지는 것을 미국에 기대서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본의 엔화의 절상을 통해서 아시아 통화의 절하가 1달러가 되어야 되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정치적 문제는 뭐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현재 흘러가는 양상을 보게 된다라면은 탄핵으로 이제 진검승부를 해보겠다.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진검승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라면은 우리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반길 재료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불확실성이 계속 잔존해 있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절상을 통해서 1,400원대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고 다음 달 정도에 일본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바뀌었을 때 1,400원 초반으로의 약 2% 내외의 절상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의 레벨이 이렇게 높아졌던 걸 원인을 좀 크게 살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FOMC 뭐 연준에서 내년에 생각보다 금리를 좀 느리게 내릴 거다라는 시장의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 상황 이렇게 크게 좀 보자면 사실 앞에 두 개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연준의 결정이라든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요인이라 쳐도 그 정치적인 요인으로 급격하게 올랐던 이 부분만큼은 좀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것도 며칠 사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불확실성이 뭐 계속되는 그럼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뭐 법률적 문제라서 네. 탄핵 소추가 이제 근데 가결이 그게 됐고 완전 접수가 해결될 때까지. 180일이니까 180일 이내라면 한 4, 5개월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환율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런 정도로도 안정되는 흐름이 안 보인다. 계속해서 1,450원을 뚫고 간다. 올라갈 요인을 좀 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네. 정치적인 부분은 사실 뭐 예측하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고요. 이제 환율 외화 시장에 있어서 흘러가는 양상들을 봐야 하는데 지금 외화 자금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아주 악화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풀어 본다라면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올라갔고 달러 인덱스가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투자가 만기가 도래했을 때 가지고 있거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걸로 재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재투자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좀 빼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러한 양상까지는 아니라고 진단이 되고 있고 외화 자금 시장의 유동성 또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원화 채권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90%가 국채인데요. 최근 4분기에는 90%를 국채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약 30-40%만 국채로 했다라는 것은 금융채와 공사채와 같은 국채에 준하는 수준의 단기 채권들을 일정 부분 활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화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면은 그런 위험한 투자 패턴을 구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달러 인덱스 레벨이 108대인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022년 11월 이후에 이게 이제 최고치 레벨이니까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킹달러, 네. 갓달러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 정도 수준까지 온 거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이렇게 강하니까 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는 건 그리고 국내적인 정세까지 맞물려서 뭐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할 거잖아요. 뭐 이게 네. 몇 번을 할 건지 강도가 어떻게 될 건지 몰라도 어쨌든 인하할 거고 트럼프 이익이 들어오고 그럼 이 모든 재료가 또 달러 강세의 재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분명히 있는 네.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환율을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의 고민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절대 레벨의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요 정도의 레벨에서 위아래든 좀 등락이 제한적에 있다라면은 외화 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악화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살아 있고 오늘 좀 전에 새벽 6시에 나온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낮더라고요. 네. 급락이 나와서 88포인트 정도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 정치 상황에 근거한 심리 지표라고 봐야 되는 상황에 있고 2016년에도 탄핵이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던 부분들 내수의 둔화를 넘어서 침체 그리고 수출의 상승 모멘텀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그동안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연준도 같이 한다였었는데 연준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저는 1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면 1월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행은 이미 내년도 그 후년까지도 1%대 성장률 제시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최상목 부총리도 네. 내년 성장률 1%대를 거의 네. 뭐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아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네.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하가 될 것이다. 그건 네. 1월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다시 올해 성장률이 2.2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죠. 4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한 달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서 2.2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 2.1 정도면은 잠재 성장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 잠재 성장률이 2%죠. 2% 정도로 네.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한국은행은 1.9 제시했고 기재부는 2% 초중반을 여름에 제시하고 아직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하회할 것 같다라고 그렇죠.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즉슨 1%대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11월 말에 1.9로 내렸고 11월 말 이후에 일주일 있다가 계엄이 터져서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라면은 1.7, 1.6 정도를 예상해야 된다라면은 기준금리 25bp 인하당 한국의 성장률 상승폭은 0.07%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두 번의 금리를 인하를 했으니까 약 0.15 정도의 상향 조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만회를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1분기에 한 번은 해야 되고 분기별 3회 정도는 열어두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할 때에는 내년 말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3번보다는 4번 정도를 열어두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뭐 여기서 1,450원을 넘어서 1,500원대에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부분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외환 당국과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금융 안정의 가장 1번은
외환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묘안을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관계로 아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 총재가 어제도 이제 실기론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통합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8월에 내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또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으로 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사실 거기 자세하게 보면 트럼프 2기에 대한 감안은 안 돼 있는 채로 제시된 게 1%대니까. 네. 이게 사실 가만히 된다면 더 내려갈 여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트럼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무역에 대한 지금 WTO에서 내년도 무역 성장률을 3.3으로 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8월에 제시된 거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청과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수출에 대한 물량과 금액에 대한 부분에 이격은 조금 있는 상황이지만 둘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네. 맞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HBM과 같은 AI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조금 미비한 채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생각보다 호황으로 가고 있지 않다. 반대로 좀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개방형 경제 구조에서 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점이 일단 약점으로 지금 이번에는 괜찮았는데 약점으로 바뀌겠고요. 내수는 계속 한국은행이나 기재부 좋다고 했지만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이제 뭐 소비자 심리지수 보신 것처럼 악화 일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실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못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내수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이 여전히 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은 이 부분은 심리를 돈으로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설에 또 의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설을 배제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그리고 내수에 있어서 좀 질적인 성장을 도모했었던 정책의 방향성에 있어서 이러한 국가적 사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궤도 수정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뉴욕 증시 전해드리면서 미국에서 나온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좀 3개월 내 최저치로 나왔다. 그게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직후에 제가 전해드렸어요. 우리나라 오늘 6시에 발표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발표가 돼서요.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네. 우리 걱정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최근에 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최근의 반응 좀 볼까요? 사실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은 올해 너무나 많은 네. 자괴감과 그렇죠. 정말 비교 속에서 이제 괴로운 왜 네. 우리만 소외될까 이제 이런 속에서 하반기에는 뭐 계엄 사태, 정치적인 국면까지 이제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거의 뭐 올해 시장 마무리가 됐으니까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채권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개괄적으로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네. 매크로 악재, 국내 증시의 악재란 악재는 모두 다 반영이 그렇죠.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저평가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들리는데 네, 그래서 뭐 악재가 더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저평가라고 해도 반등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반등을 해야 되는데 힘이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미미하다라는 네. 거죠. 이거는 뭐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결국에는 아까도 수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증시가 잘 가기 위해서는 인덱스의 상승은 결국 대장주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지대하다.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마이크론 좀 기대감을 희석시키는 것에 좀 그쳤기 때문에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AI나
이제 그 관련된 반도체 산업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진일보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가는 파이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도 이제 종목으로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겠지만 하이닉스 하나만으로는 항상 좀 우상향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가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수의 끌어올리는 힘은 좀 하드 캐리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미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엔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아쉬운 게 밸류업과 같이 맞물렸다라면은 연말 시즌에 상당히 기대감이 조금 유효하게 추세적인 우상향, 안정적인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상반기에 그나마 밸류업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 하반기에 다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팔고 이제 또 저평가니까 네. 좀 기대하려고 했더니 뭐 속칭 밸류 다운 아니냐라는 국내 정치적 상황이 네. 연출되면서 저평가 아주 PBR이 너무너무 낮은 종목들에 대한 일시적인 반등 수준의 유입 정도이지 로테이션화되어서 네. 이 부분들을 뭐 너무 저평가고 이제 좋아지니까 미리 사두고 기다리자라는 그런 트레이딩 패턴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고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의료기기나 바이오와 같은 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좀 높아져 있지만 워낙에 이제 임상과 산업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좀 높고 거기에 매크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한 의존도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여름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가을 이후부터 금리가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고 트럼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꽤 괜찮았었던 방산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을 조금 막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WGBI 뭐 편입 이슈라든지 그러니까 윗비 편입 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자금도 좀 유입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사실 있었는데 최근 네. 상황은 어때요? 윅비에 대한 기대감은 네.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액티브한 자금들이 윅비에 편입이 되면서 조금 더 빨리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들어올 상황이 아니어버린 뭐 증시나 채권 시장이나 똑같은 메커니즘은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제 이 윅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뭐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트레이딩발 장기채 금리의 상승 압력들,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는 결국에 법인세가 부족하면서 세입 여건이 악화가 되어서 우리 올해만 하더라도 3분기까지만 세수 결손이 30조 원이 나왔거든요. 5%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내 월급이라고 생각했었던 돈이 5%가 적게 들어왔다는 엄청 모든 경제주주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 어디선가 메꿔야 되는데 올해는 기금을 돈을 여기저기서 땡겨와서 메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땡겨올 돈이 없기 때문에 국채 순발행이 늘면서 국채 총 발행액이 197조 원으로 늘어났고요.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기금에서 돈을 땡겨왔거든요. 외화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한 평형 기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돈을 다 썼습니다. 마통 같은 거를요. 그래서 내년도에 1년물 중심으로 약 20조 원 이상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채 200조 원, 외평채 20조 원 하니까 220조 원이 넘게 되죠. 거기에 이미 추경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추경은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경기까지 안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에서 15조 원 정도 추경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 정도로 되겠냐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CT 보고서에서 30조 얘기를 제시를 했어서 네. 그게 기준이 됐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해서 사실은 지금 그 정도 해야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그렇죠. 일각에서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에서 30조 원 정도로 네.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땡겨올 돈이 없기 때문에 약 20에서 25조 원 정도는 국채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채 관련된 부분들이 연간 240에서 250조가 되면은 12월 달은 거의 안 찍는다라고 봤을 때 11개월 동안 240에서 250조를 찍어야 되면은 네. 22조 원씩 월간 찍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비 약 3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네.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네.
증시로 치면은 주식이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군요. 네,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어서 금리가 내려가면은 증시의 금리가 내려간다 해서 싫어하는 종목이나 업종 뭐 투자자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그럼 긍정적인 면들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증시와 채권 시장 모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들어볼까요? 생산기증권 리서치센터의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할 것 없이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